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극악무도했던 남조의 남제왕조를 멸망시키고 남조의 세 번째 왕조인 양나라를 세웠던 이른바 황제보살 양무제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501년경 남조의 세 번째 왕조였던 남제의 황제 소보권이 극악무도한 폭정을 휘둘러 황족뿐 아니라 많은 관료와 백성들을 죽이면서 과도한 사치를 일삼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옹주자사 소연은 자신의 형이 황제 소보권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일을 계기로 그를 타도하기 위한 군대를 일으켜 건강을 포위했습니다. 소연이 건강을 포위하자 수비장군 장직이 내부에서 호응하여 성은 쉽게 함락되었으며 결국 폭정을 일삼던 소보권은 살해당해 동훈으로 격하되어 추봉되었습니다. 소연은 일단 소보권의 동생 소보융을 화제로 옹립했으나 이는 소연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이듬해인 502년 소연은 화제로부터 제1을 선양받고 양나라를 세웠으니 이이가 황제보살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던 무제였습니다. 소연은 어려서부터 문물을 두루 통달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며 일찍이 남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장릉왕 소자량의 서저에 드나들면서 유학자 심약 등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장릉파루의 한 사람으로 불리었다고 하지요. 독서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며 경서와 역사서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군경강소, 통사 등을 저술하였으며 초서와 예서에 능한 서예가이기도 했던 양무제는 물론 뒤에 비참한 최후를 맞기는 하였지만 치세 전반기에는 남조 유일의 명군으로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제 소연은 38세에 즉위하여 47년간 재위하고 86세였던 549년에 죽었습니다. 양무제는 치세 전반기에 해당하는 502년부터 519년까지는 국정 전반에 걸쳐 검약을 모토로 삼고 심약과 법문으로 대표되는 명문 귀족 출신의 학자들을 재상으로 기용하여 내정과 관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인 양유를 반포하였습니다. 동시에 국가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치하고 구품관인법을 개선하여 인재발굴에 힘썼으며 문화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토단법을 실시하여 유랑민을 구제하였으며 조세와 부역을 경감하여 백성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적을 거두었지요. 대외관계도 비교적 평온하여 약 50년간 태평성대를 유지함으로써 그의 전반기 통치 기간은 남조 최대의 전성기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이 시기에 양무제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무제는 정무에 열중하여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사경, 즉 새벽 2시에 일어나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며 서류를 결제하고 공무를 처리하느라 손발이 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생활이 검소하여 하루 3끼니의 식사가 모두 거친 음식이었으며 이불은 2년, 모자는 3년을 썼다고 합니다. 봉건시대의 제왕으로서 이와 같은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한편 무제의 맏아들이자 황태자인 소명태자가 편찬한 문선이라는 문헌은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훌륭한 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군이라고 해도 재위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정치가 문란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모양입니다. 양무제의 재위 전반기는 이렇듯 칭찬받는 정치였으나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차츰 정치를 게을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교에 지나치게 심취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하루 한 끼니의 식사로 그치고 술, 고기, 음악을 금하였습니다. 그는 또 무명옷만을 입었을 뿐 비단옷을 입지 않았지요. 비단을 짜기 위해 많은 노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는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제는 노년기에 이르러 더욱 불심이 깊어져 어쩌다 죄인을 처형하게 되면 며칠 동안을 불쾌한 기분으로 지냈다고 하지요. 양무제는 제위에서 물러나 불문에 귀의하겠다고 말하고 4차례나 자신이 세운 건강 최대의 사원인 동태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군신들이 당황하여
1억 전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주하고 황제를 되사는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520년, 무제는 연호를 바꾸고 그 이후부터는 더욱 정치를 방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불교 교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불교에 더욱 빠져들었고 결국 527년 이후부터는 동태사의 사신이라는 법명으로 막대한 재물을 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양나라의 재정은 궁핍해졌고 과거 남제 말기 소보권 시절의 민중에게 행했던 가혹한 스타일과 착취가 재현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덩달아 관료체계의 기강도 해이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제는 깊은 불교 신앙심으로 불교 경전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를 직접 집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황제 자신도 불교의 계율을 따르며 소식하는 생활 태도를 견지했기에 황제보살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황제보살이란 별명은 국가불교로서의 색채가 농후했던 북조에서 사용하던 황제즉 열애라는 표현에 대비되어 남조의 불교를 상징하는 칭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나라와 교류가 활발했던 동남아시아나 서역, 한반도의 백제나 외국 등 여러 주변 국가에서는 무제에게 보내는 국서에서 무제를 보살이라 칭했는데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양무제는 불교 신앙에 있어 고명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보살은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댔지만 그 중에서 손꼽히는 일은 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어 남조시대의 불교를 공전의 전성시대로 발전시킨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수도 건강은 동서남북이 각각 20km의 도시였는데 거리마다 사원이 줄을 이어 세워졌고 누각과 보탑이 여기저기 우뚝 솟아 일대의 장관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가구수 27만 호였던 건강한 도시에 세워진 사원의 수만도 무려 500여 개였으며 승려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 두목이 강남춘이라는 시에서 남조 484 대부분의 누대가 안개비에 잠겨 있고 운운한 것은 당시 수도 건강이 온통 불교 숭배에 빠져 있던 것을 풍자한 것이었지요. 중국 선종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건너온 것도 바로 이 양무제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달마대사는 520년 양무제와 만나 불교에 대해 문답을 나눈 후 북위의 낙양으로 가려다가 숭산의 소림사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황제보살의 정치 가운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손에 염주를 쥐고 몸에 가사를 걸치고 사원에 거주하는 승려는 물론 황족이나 호족 등 지배계층의 축제를 눈감아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황제보살의 6번째 동생 임천왕 소갱은 매우 욕심쟁이로 재산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00칸이나 되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0여 칸에는 한 칸당 1000만 전의 금전이 들어있어 총액 3억 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전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창고에는 옷감, 옷, 꿀, 납, 주사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고 하지요. 어느 날 소갱의 소문을 들은 황제보살이 소갱에게 창고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소갱은 검소하기로 이름난 형이 금은보화로 가득 찬 창고를 보면 반드시 크게 노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지요. 그러나 황제보살은 성내기는커녕 오히려 소갱을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황제보살의 이 같은 태도는 황족이나 호족은 물론 고위 관리들까지 백성들의 뼛속까지 긁어내는 결과를 초래해 백성들을 크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안시춘추라는 역사책을 지은 안지춘은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고 하지요. 양조 전성기에 귀족의 자제들은 학문이 없어도 수레에 오르면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장랑이 되었고 편지 첫머리만 쓸 줄 알면 비서랑이 되었다. 귀족의 자제들은 옷에 향수를 뿌리고 면도를 하고 붉게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한다. 외출할 때는 안락한 수레를 타고 비 올 때만 신는 신발을 신고 좌우에 장난감을 놓고 만지면서 즐긴다. 멀리서 그들을 보면 신선을 보는 듯 하지만 명경과 시험 때에는 옆자리의 답안을 훔쳐본다. 원로 대신들의 공식 연회석상에서는 남의 손을 빌려와 시와 부를 짓는다.
이 글은 당시 가진 자들의 허세와 사치, 나태와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양무제 시기의 태평성세는 맹목적 불심, 무기력과 침체, 습관성 기강해이, 퇴폐 등과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보살 양무제가 노년에 이른 548년에 후경의 난이 일어났으니 양무제도 역사의 수순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후경은 원래 북조 동위의 장군으로서 547년에 양나라에 투항한 자였습니다. 후경이 양나라에 투항한 동기는 이러했지요. 후경은 동위의 고진과 하남 13주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후경은 동위를 배반할 생각을 하지요. 후경은 양나라에 항복하는 대신 자신을 하남왕에 봉하여 하남 13주의 통치권을 인정해 줄 것을 양무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후경을 받아들이면 양나라로서는 동위와 싸우지 않고도 하남 13주의 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양무제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경의 항복을 받아들여 약속대로 후경을 하남왕에 봉했습니다. 그러나 동위에서는 후경의 배반 행위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지요. 마침내 동위가 후경 토벌군을 파견하기에 이르자 이를 북조에 맞설 절호의 기회라 여긴 양무제는 그의 조카 소현명을 도독에 임명하여 후경 구원군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나라의 구원군은 팽성에서 동위의 군대에게 패했고 후경의 군대도 와양에서 패했습니다. 남조의 황금시대를 구가하며 근 반세기 동안 안일과 평화에 젖어 있던 양나라 군대는 북쪽에서 전쟁만을 일삼던 동위군과 마주치자 바로 무너져 뿔뿔이 흩어졌으며 도독 소현명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후경은 재빨리 8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목숨을 보전하여 수춘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이때가 547년이었습니다. 이듬해 포로가 되어 동위에 잡혀있던 무제의 조카 소현명이 무제에게 사자를 보내 동위가 양나라와 화해하고 국교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양나라에서는 강화사절을 동위로 파견하였지요. 이 사실을 안 후경은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강화 조건에 혹시 소현명과 자신을 교환하자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한 후경은 마침내 반란의 뜻을 굳히고 수양에서 군대를 일으켜 건강을 마주보는 장강의 북쪽 언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나라 조정에서는 장강의 험준한 지세에 의지하여 모든 함선을 남쪽 언덕에 직결시키고 후경의 도하를 저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무제의 조카였던 임하왕 소정덕이 양무제를 배반하고 후경 측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정덕은 배를 돌려 후경의 군사 8,000명과 군마 수백 마리를 장강 남쪽 언덕에 상륙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사히 상륙한 후경의 반란군은 곧장 수도 건강을 둘러싼 석두성으로 진군했는데 이때 석두성은 동궁학사 유신이 지휘하는 병사 3,00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투 한 번 치루어 본 적이 없이 평화와 안일에 젖어있던 석두성의 양나라 군대는 철가면을 쓴 후경군이 다가오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지요. 유신은 후경군의 부교를 부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자 후경군은 선양문을 통해 소정덕의 인도를 받으며 유유히 석두성으로 무혈입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석두성이 후경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궁전이 있는 대성도 곧 포위되었습니다. 당시 건강에는 4개의 성이 있었다고 하지요. 대성 안에는 궁전과 조정이 있었으며 그 서쪽의 석두성은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험준한 산이 있어 수도 건강을 방어하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대성 동쪽의 동부성에는 조정의 여러 관서들이 있었고 대성 서쪽의 서부성은 양주의 지방장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이 4개가 있다고는 하나 석두성이 무너졌으니 이제 실제로 남은 성은 궁정과 조정이 있는 대성이었던 것입니다. 후경이 석두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무제는 크게 놀라 각지에 지원군을 모집하였습니다. 양무제의 아들 소릉왕 소류는 지원군을 거느리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성 밖에 주둔하면서 대신 유진의 아들 유중례를 지원군 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지원군의 병력은 후경군의 수십 배에 달하였고 군량 또한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소륜과 유중례는 후경군의 대성 포위를 그대로 방관할 뿐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소륜과 유중례의 속마음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루빨리 후경군이 대성을 함락해 양무제를 죽여준다면 자신들이 우세한 병력으로 후경군을 제압한 연후에 황제의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각지에 분봉되었던 종실의 여러 왕들은 양무제의 형제나 삼촌 또는 조카들이었기에 응당 양무제 구원에 나서야 했으나 그들 역시 자신들의 손익계산을 해보고는 황제의 구출에 나서지 않고 후경군이 건강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86세의 양무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내성에서 농성하고 있었지만 내성을 포위한 후경은 느긋하게 동궁을 점거하고 사로잡은 궁녀 수백 명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축연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황태자 소강이 병사를 몰래 보내 동궁을 불태워버렸고 이 와중에 수백 년에 걸쳐 유지되어 오던 건강의 역사적인 건축물은 물론 소장된 진귀한 장서들마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후경은 다시 내성 공략에 나섰지만 장수 양간의 지휘 아래 내성은 몇 달에 걸쳐 후경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후경이 목재로 대를 성벽 높이로 짜서 성을 공격하면 양간은 갈대에 불을 붙여 그것을 태워 무너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격노한 후경은 성내에 사는 사람은 일반 서민에서 귀족까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흑산을 쌓게 하였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죽는 자는 그대로 흑산에 묻어버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흑산은 미처 완성되기도 전에 갑작스런 호우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후경은 다시 내성에서 농성 중인 노비들을 향해 항복하면 모두 면천시켜 주겠다고 선언했고 주승등이 노비들을 인솔해서 성을 빠져나오자 그들에게 의동삼사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격한 노비들이 대성 안에서 농성 중이던 자신들의 옛주인을 향해 우린 내 놈을 50년이나 섬기고도 아직도 노비 신세인데 후경 어른을 섬기니 바로 의동이 되는구나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후경의 작전은 주요하여 사흘 동안 후경의 병력이 급증한 데 비해 내성의 방어구는 탈주가 잇따랐고 549년 3월 내성의 군대를 지휘하던 양간이 병사함으로써 전세는 후경에게로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나머지 내성의 군사와 농성 중이던 백성들도 오랜 농성으로 몸이 붓고 호흡도 곤란해지는 전염병 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후경은 현무의 물을 끌어들여 수공을 펼친 끝에 결국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렇게 후경군은 포위한 지 130일 만에 오직 장군 양간 한 사람만이 고군분투하던 대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후경은 대성에 입성하여 무제를 앞에 세웠습니다. 이때 무제는 86세의 노령이었으나 역시 황제로서의 관록이 있었습니다. 후경은 땀을 줄줄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감히 무제를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후경이 양무제를 유폐하여 음식마저 제대로 주지 않자 무제는 울분에 찬 나머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입맛이 써 꿀물을 달라고 사정했으나 이 부탁마저 거절당하자 2차례나 괘씸한 놈이라고 목맨 소리를 내다가 얼마 후 죽었다고 합니다. 양무제는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이 싸움은 강남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재난을 안겨주었습니다. 풍요를 자랑하던 강남 땅의 인가에서 연기가 사라지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300여 년에 걸쳐 5왕조의 수도였던 역사의 도시 건강에는 27만 호가 질비하게 들어서 번화함을 자랑했건만 건강이 함락되던 날 주민의 7, 8알이 죽었다고 합니다. 530년경 불교 사찰이 건강에 500여 개, 남중국 전체에는 2846개, 비구와 비구니가 82,70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원이 형적도 없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재난을 안겨준 직접적인 장본인은 후경이었지만 47년간 남조를 지배하면서 정치를 등한시하고 자신이 황제인지 보살인지
혼동하고 살았던 양무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마저도 지배자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구원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서 부패한 정치는 후경의 반란과 이어진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곧 양왕조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북송의 역사가 사마광은 자신의 저술한 자치통감에서 무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나라의 무제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마음에 드는 간소한 음식만을 성덕으로 삼으면서 군주로서의 도가 이미 갖춰졌으니 더 이상 더해질 것이 없고 군신의 간언은 어떤 것도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몸은 위험에 빠졌으며 나라는 뒤집히고 종묘의 제사가 끊어지니 길이 후세의 놀림거리만 되고 말았도다.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남조의 남제왕조를 멸망시키고 남조의 세 번째 왕조인 양나라를 세웠던 황제보살 양무제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양나라가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과 이후 들어선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나라가 사치와 방탕으로 망하는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